4월 12일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금요일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 장이 열리지 않았죠. 근데 일단은 코스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정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락 배팅에 들어간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하락으로 개인이 그 수익을 보게끔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완연하게 그 좀 과열권으로 갔고, 코스피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나, 잠깐만요, 색깔 넣겠습니다.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배팅을 잘한 사람들이 이 정도 먹고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얘네들이 이 배팅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 1800 이런데, 1700 이런데까지 내려야지. 곧버스가 2500 부근에 배팅하면 1800 가면은 한 5-60% 수익이 나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수익을 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손실권으로 진입하게 돼요. 지금은 손실권이,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손실이고, 심지어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지금 손실권일 거예요, 아마. 물론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손실권일 거고. 지금 곧버스가 지금 한 이 정도에 들어갔어야 아마 이제 본전이거나 약수익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가 한 2700. 그래서 지금 곧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라면은 이런 데서 샀다, 벌써 거의 한 7-8개월 된 거죠. 아니면 3-4개월이나. 저는 그냥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와 봤자 휩소를 줄 수 있어요. 휩소,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것처럼 휩소 넣었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빠지고 또 반등하다 또 빠지겠죠. 너무 많이 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하락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단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이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못 올리면은, 미국이 지금 가장 유력한 게 5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거라. 그러면은 내외 금리 차가 175bp가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채권 한번 볼게요. 이게 3년물이 가장 중요한데 3.23까지 낮아졌어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쨌든 단기채는 아니거든요. 한국 3년이면은 좀 중기예요. 중기인데도 기준금리 정도로밖에 수렴을 안 한다. 이거는 경제가 나빠질 거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배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너무 낮다. 왜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볼게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57, 약간 그리드 단계에 왔는데, 이게 진짜 세력들이 가장 지금 잡아먹어야 될 사람들이 그 하락 배팅한 애들을 죽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70까지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공포와 탐욕 지수를. 그리고 70까지 올리고 풋콜 레이시오도 0.8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다. 0.8까지도 낮추고, 도저히 그 하락 배팅하는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자기들만 먹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지표는 풋콜 레이시오와
공포 탐욕지수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어쨌든 시장이 지금 현재 과열권이냐 아니냐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가를 볼게요. 유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이게 원유 선물 ETF 투자하신 분들은 저라면 이게 어차피 이게 몰빵 투자는 아닐 거니까 몰빵 투자하면은 안 돼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한 이거 6개월에서 1년짜리로 보고 수익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왜냐면 또 원유 선물 ETF는 또 세금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유 선물 ETF는 희한하게 아일랜드 갭이 떴어요. 아일랜드 갭이 떴는데,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떴죠. 여기서 원유 사우디가 감산 발표하고 나서 갭이 떴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어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는데, 좀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는요, 다가오는 한 6, 7월 정도에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6월, 7월에 이렇게까지 한 50불 때까지 낮춰졌다가 위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여기서 좀 머물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1번이라고 칠게요. 이게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이게 크게 하락했다고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나빠져서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멈추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가가 하락하면은 사실은 항상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 없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손실을 나게 되면은 로스컷을 하기 때문에 밑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로스컷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 전에 마이너스 40불 갈 때처럼 선물 쪽에서 상승에 레버리지 써서 배팅한 애들을 죽이고 쫙 이렇게 올리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되게 되면은 추세 추종으로 하락에 배팅한 애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하락에 배팅한 애들이 이 정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락에 배팅한 애들 쭉 올려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현물 쪽은 제로섬 게임 성격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같이도 벌 수도 있고 같이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선물과 옵션은 제로섬 게임에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크게 보는 애들이 있으면 수익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는. 상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감산, 그리고 미국의 질이 나쁜 유정들이 고갈되고 하니까, 어쨌든 미국이 매장량이 뭐 중동에 비해 만내 정례 하더라도 질이 나빠요. 일단 채굴 비용이 높고 또 한 곳에서 오래 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장량은 많지만 미국은 질이 나쁘다. 원가가 비싸고 또 여러 군데 유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환경론자라고 해야 되는지, 환경 선동 세력들이 미국의 토양 오염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새롭게 원유 시추하는 걸 개발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쇼티지 나는 일이 한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재밌는데 저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갔어요. 저는 비트코인 비중이 지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코인 어느 정도 사놨어요. 근데 1번 시나리오가 또 1번 시나리오가 2번 시나리오인데요. 어쨌든 결론은 오른다. 근데 1번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르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게 1번. 2번 시나리오는 너무 강하게 지지받는 거예요. 계속 옆으로 가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이게 그냥 별로 안 밀린다. 근데 1번으로 가더라도 3번 시나리오는 또 있어요. 3번 시나리오는 너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만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간다. 이게 3번 시나리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반감기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지갑으로 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한 거는 그래도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그 다음 2번, 3번 순입니다. 저도 비트코인 예측이 이쪽에서 좀 더 밑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도 높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또 이게 위기가 오면 다시 또 중앙은행이 또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떨구는 게 이제 그런 방식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주식과 디커플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XRP도 볼게요. 한번 리플 XRP도 좋아요. 추세. XRP는 너무 이게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봐요.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1파죠. 1파. 이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게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이미 바닥이 나왔다. 0, 1. 그 다음에 2파. 2파는 어쨌든 그 1파의 바닥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파겠죠. 가장 낮은 자리 여기 2파. 그 다음에 3파가 이게 진행될 수도 있다. 3파, 뭐 4파, 5파 이렇게 가겠죠. 5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파가 어떻게 보면 여기 과거에 3.3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 뚫고 다시 한번 여기를 테스트하고 여기 4파에서 테스트하고 5파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XRP가 이렇게 가는 건 뭐 기능적인 면에서 뭐 스위프트 이런 거고, 일단은 이거는 개인들이 접근하기 좋아요. 시가총액은 한 30조 정도 하는데 어쨌든 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많은 양 개수를 살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이게 더 접근하기 좋은 코인이죠. 그래서 XRP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저라면은 한 3파에서 비중을 좀 많이 던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담 없이 5파 정도 가는 거 보고 던지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각종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이 문제인데요. 지금 고리 2호기 이어 원전 6기 멈춘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 불보듯. 전기요금은 한 15%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올해 안에 15% 오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가 오르면 또 물가를 또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전기요금 또 오르면 또 뭐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하면서 이게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물가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또 임금 올랐으니까 또 물가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펙이 감산 결정을 했잖아요. 유가 연말에 100달러 전망도. 연말에 100달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100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한 번은 쭉 밀렸다 갈 수도 있고 100달러는 뭐 기본으로 간다. 무조건 유가는. 그리고 러시아 원유를 70만 배럴 감산. 원래 50만 배럴 감산 정도 한다고 했는데 70만 배럴까지 러시아가 감산을 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런 감산을 하면은 어쨌든 감산이 장기화되면은 나토 서방 세력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러시아가 감산을 하면은 유가를 올려버리면은.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게 쌓이는 배터리 재고 가격이나 압박까지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나 봐요. 그래서
전기차들이 판매가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대비 뭐 150% 100% 늘어날 줄 알았는데 30%만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생산 능력을 그 CATL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어요. 그래서 CATL은 게다가 또 가격이나 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3분의 1 토막으로, 리튬 가격이 내리면은 LFP가 주력인 미국 그 중국산 배터리가 원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얘네들은 리튬을 빼고는 나머지 LFP는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격이 되게 싼 것들. 그러니까 NCM에 비해서 너무 지금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NCM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거 얘기 있는데 그런 걸로는 이 가격을 능가할 수 없어요. 가격 차이를. 그 다음에 세수 흉년에 하반기 추경 물 건너가나, 지금 세수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국세 세수도 부족하지만 지방세도 부동산 거래가 멈추면서 엄청나게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가 모자르고 국세가 모자르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는 지출을 다 줄여야 돼요. 근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집값 하락 후폭풍으로 강제 경매, 세입자가 경매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역전세가 이미 발생을 했고 좀 이제 그 건수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1년 만에 점포가 200개가 줄어들었대요. 전국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꾸 지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ATM도 자꾸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점포를 없애면은 그 상가에 점포가 없어지면은 그 상가가 공실이 되잖아요. 은행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쓰다가. 근데 건물을 은행이 직접 주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상권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은행이 있어서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됐었는데 은행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1층에 특히 은행들이 많은데 은행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줄이고 하게 되면은 전통의 상가 임대차 그 관례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꾸 길 가다 보면은 상가 공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정말 이런 상가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 가격을 낮추고 그 건물 가격을 그 담보가치 평가를 높게 했던 거가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격을 재설정하면서 원금 상환 압박이 오겠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시장 상업시설 쪽에서는 그러니까 상가 불패였잖아요. 원래는 빌딩 불패 이렇게 깨질 겁니다. 이게 깨지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몰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부동산 시장 쪽에서 빌딩을 지난 2020년에 산 사람, 고점에 산 사람들은 쓰나미처럼 다 밀려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월에만 은행 점포 39 사라진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은행 점포 줄일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은행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냐면 은행들이 그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 생산성을 낼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은행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채권의 평가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저금리 때 샀던 채권, 초저금리 때 샀던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거는 뭐 채권을 사는 건 뭐 중요한 업무는 아니에요, 얘네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실 대출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특히 신용대출, 기업대출 쪽에서 많이 터질 거예요. 부동산 대출도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100% 이하 금고 489. 새마을금고는 정말 이게 5천만원까지 마을금고법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이게 준비한 자금도 적고, 새마을금고는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간 경우도 좀 있고, 얘네 PF 쪽에서 너무 많이 늘려놨어요. 이거 새마을금고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대차 CATL 총수 또 만났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는 거예요. CATL 배터리가 가성비도 좋고 그 공급을 받기에 워낙 생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현대차와 CATL은 되게 끈끈하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셀2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NCM에 비해서. 그래서 CATL이 폭발만 없다면은 너무 좋은 배터리다, 이 생각이 듭니다. CATL이 또 M3P 배터리를 이미 양산을 들어갔고, 국내 배터리와 기술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의 기본적인 그런 생산 방식에서 NCM 성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표준이 되지 않을까. M3P 배터리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국내 회사들은 다 이걸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 모델 제외하고는. 에너지 밀도를 15%나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 NCM과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낸드 시장을 볼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둘 다 중국이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낸드 플래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 낸드 쪽은 제가 볼 땐 가격이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세계 1위 삼성도 반도체 감산. 삼성이 반도체 감산하면 삼성도 영업이익에 재미가 없지만 삼성의 뭐 가스나 뭐 장비 아니면은 뭐 소재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들은 한동안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그 전세금 반환이 원래 1개월 안에 돼야 되는데 56일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세 사고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고란 게 그거예요.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거. 그래서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허그 뭐 6억 미만 그러니까 7억 미만 전세만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역전세 너무 많다. 그래서 왜냐면 특히 전세금이 너무 높았어요, 그동안에 집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갭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사고 하니까 못 돌려주죠. 그 다음에 이 서울 미분양을 막으려고 규제를 풀었더니 지방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방이 다 미분양이에요. 다 미분양. 지금 지방에 대구에만 14,000가구가 아파트 지어놓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미분양. 짓기 전이기도 한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12,500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미분양이 없다 했는데 벌써 2,100개나 됐죠. 2,100개. 경기도 7,300개. 이게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은. 왜냐면 분양가 너무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분양은 중공업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이미 이제 할인 분양 시작할 거예요. 할인 분양 벌써 칸타빌 수유 할인 분양 했잖아요. 뭐 4억 정도 낮췄더라고요, 집값에. 분양가 4억 낮아졌는데, 그 분양할 때 경쟁률은 높았었는데, 무순위 청약 때 4가구 모집하는데 115명이 신청했는데, 또 4가구 역시 또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신청을 하는데 막상 계약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 10%를 돌파했네요.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 어떤 증권사가 이렇게 PF 대출을 많이 해줬는지 잘 보시고, 그쪽 증권사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예수금을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볼게요. 에코프로가 이게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달 동안에 외국인이 14% 정도 갖고 있다가 지금은 7%대로 줄었죠. 6%, 7%대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근데 기관도 던지고 있고. 근데 이 밧데리 아저씨가 계속해서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거를 개인들이 뭐 대부분 다 빠져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사가지고 이 정도에 빠져나오면 되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은 흥미로울 것 같고, 저는 이게 밧데리 아저씨라는 분이 이 작전 세력과 결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어요. 왜냐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말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깐 재미 보고 또 빠졌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 배터리 아저씨가 원래는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비슷한 거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심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신고가 돌파했을 때만 사서도 엄청나게 버는 건데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대부분이 수익 보는 사람들이 배터리 아저씨가 하는 말 믿고, 뭐 이제 한국 배터리가 워낙 좋다,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그 석유 회사,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투자할 만한 회사들 모아서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